네,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심에서 실형, 징역 10개월입니다. 선고 배경부터 좀 짚고 갈까요? 일단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홍대 누드 몰카 피고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성폭력 교육 시간도 이제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 돼 있는데요. 예. 일단 법원이 판단하는 그 근거는 물론 그 피고인이 굉장히 반성을 하는 점은 다 이해를 하지만 조금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의 판시를 보면요.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7차례나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사죄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업이 사실은 누드 모델이었잖아요.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런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 네. 그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장애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감에 시달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본인을 자꾸 이렇게 고립시키는 그 고립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 피해가 워낙 상당하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판결 이전까지도 사실 논란이 뜨거웠는데 판결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 편파 판결이다, 아니다, 문제 없다 이런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댓글들을 보면요. 이 기사가 나오고 댓글들을 보면 약간 이렇게 남녀를 좀 구분을 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은 그 사례들을 들면서 예. 많이들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015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여성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아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의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 탈의실에서 몰래 이제 그 몰카를 설치해서 불법 촬영 한 15차례 한 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성은 범행 횟수도 한 차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형 선고가 됐느냐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한 차례 그치기는 했지만 촬영을 해서 이 누드, 그러니까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그 누드 사진을 인터넷상에 배포를 했잖아요. 예. 그게 사실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의 피해가 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조금 법원의 판단은 초점을 맞춰서 내려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물론 그 재판부가 그 판단을 할 때도 언급이 됐던 그 워마드라는 그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는 이 판단을 두고 굉장히 반발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의전원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불법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얼굴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뭐 예.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피해가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뭐 범죄에는 다 뭐 고의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죄질이 나쁜지도 사실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법 몰카 촬영이 요새도 굉장히 이제 횡행하고는 있지만 예.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그 사진을 급기야 이제 악의적으로 유포까지 했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조롱을 당하고 피해자가 예. 그리고 이게 그 사이트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도 충분히 많이 유출이 됐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초점을 맞춰서 본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그 반대 진영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사실은 이런 불법 촬영물보다 우리가 음란물을 더 나쁘게 보는데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것을 방조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형을 내린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논리를 사실은 들고 비판을 예. 하기도 합니다. 재판부 역시도 이런 논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겠지요. 이 피의자의 항소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항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항소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실 방어권의 일종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예.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사실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나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중형이 선고되었다라고 다퉈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판부의 이제 보는 상황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제 적용 법조는 똑같지만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중한지로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리고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는 나오는데 또 실질적으로 합의를 한 것과 노력한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사이에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에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은 또 양형에 굉장히 유리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만약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항소를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항소 가능성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서 이 BMW 화재, 차량 화재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어젯밤에 경기도 하남 미사대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일단은 뭐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 발생을 했고요. 38번째 화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이 운전자가 화재가 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520D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 조금의 이제 감속이 느껴지고 또 차량이 정차하는 수준까지 가면 운전자들이 이제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 피해는 3천여만 원 정도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진화도 10분 만에 비교적 빠르게 이제 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점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 차주 역시 지금까지 BMW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을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BMW 차량에 대해서 BMW사에서 긴급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전 진단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 같고 뭐 안전 진단을 사실 받아도 불이 나는 마당에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 안전 진단이라도 받아야 좀 마음이 놓이는 것도 같고요. 하지만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안전진단 못 받은 차량이 3만 대가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이 안전진단을 아예 받지 못한 차량이 3만 4천여 대가 되고요. 예. 그리고 접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대기 순서에 기다려야 밀려서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들은 한 8천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8천여 대는 일단은 본인이 그래도 접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나머지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접수도 하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겠다라고 BMW 측에서 밝혔는데 예. 그 안에 안전진단이 완료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내일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안전진단을 받아온 그 실적들을 보면요. 7천여 대를 받은 것이 가장 이제 많이 처리한 차 대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3만여 대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BMW 측에서도 그 기한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차주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주변을 달리는 또 주차 주변에 해놓은 그 차주들의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BMW 측에서 이 기한을 늘리고 또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진단을 안전하게 사실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일단 경찰이 오늘 피해자를 불러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그 관계자들은 언제쯤 부를까요? 일단은 지금 고소인 숫자가 그래도 꽤 한 2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다 소환을 할지 아니면 그 고소인들 중에 이렇게 진술 취지가 비슷하기 예. 때문에 뭐 한두 사람만 대표로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지는 수사기관의 이제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차주들을 이제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뭐 그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일정이 9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네. 보이고요. 하지만 이게 사안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번 달 내에도 충분히 관계자들을 불러서 소환을 하고 그리고 이게 워낙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취지는 사실은 수사기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는 수사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나요? 일단은 뭐 김효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죄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큰 심려를 끼쳐서 국민 여러분들께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가장 이제 생산적인 논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과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금 예. 생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에 한해서만 3배 이내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한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BMW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전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나마 제조물 책임법에 들어오기 전에 생산된 거에까지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은 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마련을 하든지 어떠한 사실 조치가 나와야만 국민들이 지금 안전하게 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뭐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진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안전과 더불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조양호 회장이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번에는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4곳을 수년 동안 계열사 신고해서 누락한 혐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 총수와 그리고 친족의 지분을 합쳐서 지분의 3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열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기업을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공정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열사 등록을 했어야 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조양호 회장이 그 부인인 이명희 전 이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4개를 계열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한항공과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해왔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 그러니까 한 4, 5년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해왔는데 네. 이게 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들은 제하고 2014년부터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위들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다라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정위가 너무 늦게 대처한 거 아니냐, 이 공시 누락 자체를 너무 늦게 알아챈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배경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공정위에서 밝히기로는 해명을 하기로는 뭐라 그랬냐면요. 친족 관련된 사항은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네. 공정위에서 함부로 그걸 이렇게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뜻 이해하기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믿어주되 예.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도록 그렇게 법정형을 정해놓은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조양호 회장의 혐의점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정위 측에서 이렇게 밝힌 것처럼 제재 수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한진그룹 측이 행정착오다,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고의성이 없었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뭐 이런 행위,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받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네.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할 때도 역시 이 부분을 이렇게 신빙성 있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때 당시의 정황, 예를 들어서 한진 일가 측에서 지금 뭐 비서실에서 다 그 친족 관련된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뭐 관련된 법은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조건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사실은 신고를 안
했다. 그거는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의 정황들을 고려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도 물론 지금 뭐 그 2014년 이후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정황들을 그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환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세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